고고 유전학의 선구자 요하네스 크라우제와 과학 저널리스트 토마스 트라페가 천만 년 동안의 인류의 진화사를 살펴보며 미래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호모 히브리스, 인류, 그 거침없고 오만한 존재의 짧은 역사입니다. 사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행성이 배출한 가장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전지전능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 파괴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팽창하고 소비하고 정복하여 고갈시키려는 충동으로 말미암아 기후위기, 글로벌 팬데믹, 인구 과잉, 전쟁, 생태계 붕괴 등 21세기 인류가 맞이한 위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호모 히브리스, 곧 오만한 인간이 스스로 남긴 파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일궈온 성공적인 진화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인가요? 서문에서 크라우제와 트라페는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끝없이 승승장구해온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몰락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숱한 우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괴적인 속도로 진화의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오직까지 정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아주 특별한 동물종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단 한 번뿐인 성공 가도에 진입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수많은 진화 경로는 인간의 계통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침팬지와 보노보로 분화된 이후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중 하나는 이미 우리 앞에 있다. 먼저 실험실 인간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를 지배한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업과 잔인함,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크라우제와 트라페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실험실의 네안데르탈인화한 세포 배양물은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한 비밀에 접근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현대인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한 유전적 변화를 읽어낼 보조수단 말이다. 그 보조수단이 우리를 복잡한 분업사회로 이끌고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이 계속 전문화한 문화적 능력이었을까? 아니면 동족에 대한 잔인함, 동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서슴지 않았던 잔인함이었을까? 자신의 삶을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았던 대담함이었을까? 현생 인류는 인류사의 진화의 흔적을 남겼지만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류의 흔적, 우리가 그저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는 막다른 골목이었을까? 우리 안에 무엇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안데르탈인 클론을 조수석에 앉혀놓게 충동질한 것일까? 아무튼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는 동물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공존과 이용 혹은 제거의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크라우제와 트라페의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한 이래 동물권을 세계의 큰 범주로 분류했던 듯하다. 최대한 많이 먹어치워야 해서 죽여야 하는 동물, 멀리하거나 바로 죽여야 하는 위험한 동물, 위험하지 않지만 먹을 수 없고 성가시면 죽일 수도 있는 동물. 우리 조상들이 유라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거대 동물을 멸종시키는 데는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동물을 다루는 법을 발견했다. 공존과 이용이었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었다. 이 시도는 동남아시아에서 거대한 낙농 및 도축용쥐를 사육하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더 북쪽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양념소, 소, 돼지를 기른 선구자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석기시대 유라시아 사람들이 예속물이 아닌 충직한 동반자로 여겼던 동물이 있다. 다름 아닌 개였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략 30만 년 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발생한 호모 사피엔스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유라시아로 건너와서는 그곳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을 몰아내고 만물의 영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데니소바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적지만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뇌 용량도 컸고 신체적으로도 강건했으며 추위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멸종했고 현생 인류가 살아남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현생 인류가 지닌 문화적 능력, 특히 사냥과 살인 기술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매머드를 사냥해 먹었지만 인간은 칼날과 창,
작살, 덕 같은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킬러로 등극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바늘과 실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크라우제와 트라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의 세력이 팽창하면서 수렵 채집인의 어두운 피부색은 점점 이주민들의 밝은 피부색에 자리를 내주고 영원히 사라졌다. 피부색이 밝아진 것은 농경과 어쩌면 육식을 부족하게 섭취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근동 지방에서 최초의 신석기 생활 양식과 함께 시작되어 결국에는 북반구 전역에서 나타나고 강화되었다. 밝은 피부색은 여러 차례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겼다. 아마 이 방식으로만 피부를 통해 햇빛을 충분히 흡수해 생존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고 긴 수명과 돌연변이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렵 채집인에게는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육류와 어류를 마음껏 먹었던 이들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유라시아 동쪽 끝과 아메리카 대륙, 태평양의 섬들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가는 곳마다 특유의 사냥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거대 동물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라시아에서는 매머드와 털코뿔소, 메갈로케로스, 동굴곰, 동굴사자 등이 멸종 위기를 맞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디프로토돈, 주머니 사자, 드로모르니스, 메갈라니아 같은 거대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숲이 무성한 파라다이스였던 이스터섬은 인간이 들어온 뒤 황량한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라우제와 트라페의 말대로 팽창, 소비, 정복이 DNA에 쓰여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진화와 확산을 거듭했지만 거기에는 지구의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한계가 인간의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진화의 특성으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호모사피엔스, 아니 호모 히브리스는 성장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 충동이 고삐 풀린 말처럼 인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호모 히브리스의 뇌는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만큼이나 위협적입니다. 기후위기와 핵무장은 인간의 오만한 뇌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결국 크라우제와 트라페의 말대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적은 우리 자신이 되었다. 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히브리스는 성서에 나오는 오만,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는 그리스 신화와 비극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오만을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와 비극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스는 절제와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20세기는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히브리스로 만들었다. 라는 저자의 따끔한 질책이 귀에 들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히브리스의 죄는 네메시스, 곧 응징과 복수를 부릅니다. 우리가 네메시스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제 다음 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다. 라는 결론으로 책을 마무리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도약은 절제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절제를 소개합니다. 호모 히브리스가 은혜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